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돈 욕심과 바람기로 똘똘 뭉친 시누이와 시어머니 때문에 겪게 된 기막히고 어이없는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이성과 상식이란 수준을 벗어나 버렸죠. 이곳을 알고 난 뒤에 자주 들리면서 여러 사연들을 보았지만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만큼 납득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네요.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생각해도 꿈을 꾼 것처럼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몸으로 겪어가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나눠줄 때면 저는 풀이 죽어서 집에 와야만 했고 고지서를 본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곤 하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1년간 알바를 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와 알바를 항상 병행해야 해서 고달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저희 엄마가 당뇨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돈 문제로 약을 먹지 않고 버텼거든요. 몇 년이 지나자 망쳤고 다른 장기들도 차례로 제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병원을 찾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서 제가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들어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유독 말이 없고 과묵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네요. 처음 입사 후 배치된 부서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던 때였습니다. 다들 반갑게 웃으면서 저를 환영해 주더라고요. 이야,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신입이야? 철진 씨가 드디어 막내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2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 직원이 들어온 것 같더군요. 그더라 직속 선배인 남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신입이 그러면 최소한 통성명을 하면서 악수라도 청할 텐데 제 남편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웃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싶었는데 다른 여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철진 씨, 원래 말이 없어. 누가 말 걸어도 딱 필요한 말만 하거든. 난 처음에 벙어리인 줄 알았다니까. 여직원들은 과묵하고 내성적인 남편을 두고 목석 같다고 하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남자보다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처럼 진중하고 입이 무거운 남자가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손이 익었고 남편과 같이 업무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할 때 유난히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할 때도 손발이 척척 잘 맞았죠.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에 좀처럼 웃지 않던 남편도 저와 업무를 할 때에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곤 하였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일을 할 때면 왠지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러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손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남편이 쓴 편지더군요. 저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편지를 읽으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다른 여직원이 등 뒤에서 편지를 훔쳐봤더라고요.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러브레터 아니야?
세상에 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걸로 사랑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민망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여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성을 들인 답장 편지를 썼죠. 편지 내용은 저와 사귀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저도 남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다른 직원들도 알아보는 사내 커플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교제 중인 커플이라고 말하면 다 저희를 지목할 정도로 오래 사귀었죠. 2년 정도 교제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던 저의 환상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욕심이 유난히 많았는데 제가 가진 것 없는 고아라는 걸 알자 엄청나게 무시했는데요. 뭐? 집안에 단 한 푼도 없어? 너는 길거리에 나가면 널려있는 게 여자들인데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애를 데리고 온 거냐? 세상에. 제대로 된 혼수 받을 생각은 아예 접어야겠구나. 아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첫 대면부터 저를 대놓고 구박해서 기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극성맞은 시어머니의 말에 대꾸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희들은 결혼을 했고 분가를 해서 살게 되었죠. 결혼 후에 느끼게 된 거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있으면 말이 더 없어졌어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넘겼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그에 비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들리셨는데 그때마다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셨어요. 얘야,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살림은 아예 안 하는 거니? 집이 돼지우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죄송해요. 요즘 일이 바빠서 청소를 제대로 못했어요. 여자가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말이 되니? 빨래는 잔뜩 처박아 놓고 뭐 하는 거냐? 이따위로 살림할 거면 당장 직장 때려치워. 시어머니는 기숙사의 노처녀 사감처럼 저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와도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쳐서 검열을 할지 몰라서 마음이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퇴근을 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님이 맨날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피곤해 죽겠어. 당신이 오지 말라고 말해봐. 그리고 당신은 왜 집에 오면 말을 안 해? 어머님하고는 완전 딴판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야. 엄마나 해주가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당신은 나만 믿고 살면 돼. 당신은 옆에서 듣고만 있으면서 뭘 믿고 살라는 거야?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내가 숨쉬고 살지. 남편은 결혼 후 손아래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나서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시누이 덕분에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털어서 위자료를 물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제게 미운 시누이 노릇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악질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도 1년이 지난 뒤 저도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0일을 넘길 무렵부터 남편이 부산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나 주말 부부 신세가 되어버렸죠. 신혼이었지만 회사 일이 먼저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기를 좀 미룰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육아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다 해. 당신이 있어야 직장도 다니지. 나 이제 회사로 복귀하지 말라는 말이야? 좀 나중에 발령 갈 수는 없을까? 나도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지. 이번에 발령 가면 거리가 멀어서 자주 못 올라올 거야. 내가 없어도 성진이 잘 돌보고
당신도 몸 조심하고 잘 지내. 결국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자 신이 난 건 신우이였어요. 그전에는 집에 와도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시댁으로 가곤 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집으로 와서 저를 몸종처럼 부리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처럼 자고 가는 일도 다반사였죠. 게다가 주말이면 친구들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파티를 한다면서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어처구니 없었지만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일러바칠 게 뻔해서 꾹 참았습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닮아서 남자들이 혹할 정도로 얼굴이 반반한 편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유부녀였을 때도 바람을 피웠는데 이제는 걸릴 것 없는 돌싱이니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여러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시누이는 저희 집을 모텔로 착각했는지 저와 아들이 있는데도 방 안에서 낄낄거리며 낯뜨거운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인기척을 내도 그딴 짓을 서슴없이 해서 결국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혜주야, 어린 조카가 있는데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상관 안 하는데 지금 남자랑 놀 생각이면 모텔로 가. 언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오빠가 집에 없으니까 허전해서 나한테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럼 언니도 남자 만나. 뭐? 나보고 바람피라는 거야? 그러라고. 설마 오빠한테 다 말하려고?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쳐야겠다. 오빠 와이프가 바람피고 있어요. 라고. 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마음대로 남자들 데려온 건 너잖아.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봐.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오빠한테 말 안 할게. 내가 무릎 꿇을 것 같아? 네가 말한다고 우리 남편이 믿을 것 같아? 믿게 만들면 되지. 내가 요즘 어떤 남자를 만나는 줄 알아? 엄청난 돈줄을 만나고 있거든. 재산이 무려 200억이래. 요즘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알지? 기다려봐. 없는 죄도 만들어줄게.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시누이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요. 진짜로 남편에게 제가 바람피고 있다고 말하려고 하길래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절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내서 복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진짜로 돈줄이라는 남자를 데려와서 재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시누이의 재혼남은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갔다가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 뻘되는 자기 동창과 재혼하겠다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미친년이라고 욕을 퍼붓더라고요. 뭐? 네가 누구랑 결혼을 한다고? 네가 미쳐도 아주 더럽게 미쳤구나. 어디 남자가 없어서 애비뻘되는 늙은이하고 재혼을 하려고 들어. 엄마, 이거 놓고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유가 있다고. 머리채를 잡힌 시누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뺨을 때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듣기 싫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기 전에 그 남자와 재혼하겠다는 생각은 당장 집어치워. 정신 나간 딸년 때문에 내 동창을 사위로 들일 생각 없다.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란 말이야.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얼만지 알아? 자그마치 200억이 넘는다고.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시누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시누이가 결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뭐? 200억? 그게 정말이야?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이 두 눈으로 봤다고. 빌딩도 몇 채 있고 통장에 있는 돈도 어마어마했어. 그런 사람이 널 좋아한다고? 너랑 결혼한대? 진심으로? 시어머니는 시누이 재혼 상대의 재산이 200억이란 말에 봉잡았다고 자기 일처럼 좋아라 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창들은 재혼남이 별 볼 일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 남자는 자기가 하는 사업과 재산을 숨겨왔던 거죠.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어머니 같은 동창들이 빌붙으려고 들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걔는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대? 어쩌다 내 동창을 만나게 된 거야? 응? 어디서 만났어? 이혼하고 집에서 노는 것도 실증나서 대학 선배한테 일자리 부탁했더니 자기 회사 비서실에서 일해보라고 추천해줬어. 신우이의 대학 선배가 재혼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우이가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자 신우이가 예뻐서 비서 자리를 추천해줬나 보죠. 역시나 신우이를 비서로 맞은 재혼남은 곱상한 외모에 반해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우이에게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고 어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가 돈에 홀라당 넘어가 적극적으로 대쉬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재혼남이 신우이에게 푹 빠져서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재력가와 결혼한다는 소식만으로 두 모녀는 마치 자기들이 200억대 자산가가 된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죠. 신우이가 그 남자와 재혼한 후에 시어머니는 동창이자 사위인 신우이 재혼남을 찾아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비굴하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수야, 우리가 이런 희한한 관계로 엮인 것도 인연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니? 20억만 해주한테 해주라. 우리 집안에 빚이 좀 있어서 어려워. 그러니까 좀 도와줘. 결혼할 때는 빚 이야기 없었잖아. 순영아, 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사이가 아주 곤란해져. 앞으로 한 번만 더 돈 이야기 꺼내면 네 딸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연히 재혼남은 시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재혼남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재혼남은 시어머니를 만나주지 않았지만 재혼남은 집에서 신우이의 돈 타령을 듣고 사는 것 같았죠. 아버지 뻘인 남자와 재혼을 결심한 신우이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기에 두 모녀는 재혼남의 돈을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전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신우이가 재혼남 몰래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재혼남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야, 네가 웬일로 남자를 안 만나니? 정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 반밀은 제대로 안 될 텐데 무슨 재미로 살고 있어? 엄마는 걱정도 팔자야. 내가 그 늑다리하고 재미 보려고 결혼한 줄 알아? 재미는 다른 놈하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신우이는 내연남이 있다는 말을 주저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 많은 재혼남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재미는 젊은 내연남과 보고 재혼남은 그저 돈을 가져가는 스폰서에 불과했던 겁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자기 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신우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들키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요령까지 전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외도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줄곧 몰래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지만 끝내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눈에 띄는 외모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남자들이 늘 꼬였는데 시아버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한 탓에 결혼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결혼하고 얌전한 척 지냈던 거죠. 하지만 처녀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 몰래 여러 남자와 어울리면서 바람을 피웠지만 순진한 시아버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해요. 착하고 순진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께서 출장을 가신다고 하자 내연남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출장이 취소됐다면서 들이닥쳤다고 하죠.
꼼짝없이 불륜 현장을 들켰지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둘러댔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당신 출장 안 가고 집에는 웬일이야? 응, 출장이 연기됐어. 어휴, 더워라.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일단 나는 씻고 올게. 시아버지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욕실에 가려고 하자 깜짝 놀란 시어머니께서 급히 앞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욕실에 내연남이 숨어 있었거든요. 안 돼. 지금은 손님이 와 있어. 지금 큰일 보고 있대. 갑자기 손님? 누군데? 아, 내 친구야. 약속하고 온 건 아닌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도 놀랐어.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서 친구가 놀러 왔다고 둘러댔고 나오라고 욕실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욕실에서 내연남이 나와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여자친구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놀랐지만 시어머니가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근처를 지나가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가려고 잠깐 들렀다는 어이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도 있는 친구라는 말에 시아버지께서는 남자 동창을 정중하게 배웅해줬다고 하네요. 여자가 혼자 있는 집에 와서 샤워를 한 남자 동창을 말이죠. 그런 낯뜨거운 과거를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제가 다 창피했습니다. 시누이의 바람기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아내의 불륜을 까맣게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는 게 아직도 분하네요. 어쩌면 그게 더 속편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몇 달 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짓을 보고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복수를 하길 바랬습니다. 엄마, 빅뉴스야. 다음 주에 그이가 2달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네? 그래? 오히려 잘 됐네. 그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버리자. 저번에 말한 거 있지? 내가 생각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동안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해도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계획을 바꿔서 재혼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시누이는 재혼남 몰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매수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재혼남이 미국으로 출국 간 사이에 서류를 위조하고 매수해놓은 펀드 매니저와 함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도망을 갈 엄청난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그리고 재혼남이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자 두 모녀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에 제가 재혼남과 같이 시댁에 나타나서 두 모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두 분 다 모르셨죠? 사실 이 분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 친구분이세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던져놓으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그 사진을 주워서 보더군요. 그 사진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저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본 두 모녀가 사색이 되더니 입도 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는 모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시장 뒷골목에 싸구려 월세방이 모여있는 빈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단짝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고 아저씨는 아는 선배 밑에 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라 연락이 뜸해지셨죠.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를 낳은 뒤에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아저씨는 바로 달려와서 경황이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장례 준비를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도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서 엄마와 저를 챙겨주셨고 저의 후견인을 자처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 친구분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던 겁니다. 아저씨는 집에 들릴 때면 엄마에게 항상 돈을 줬습니다. 엄마는 패기치기 싫어서 거절했지만 아저씨는 억지로 엄마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재수씨, 거절하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많이 못 드리지만 꼭 성공해서 나중에 재수씨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저씨는 엄마가 고마워할 만큼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데리고 공원에도 갔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곤 하셨거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저씨와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저씨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엄마의 장례식 날 아저씨가 고아가 된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만난 아저씨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 같았고 옷도 세련돼서 한눈에 봐도 부티가 줄줄 흘렀죠. 정혜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내가 서둘러 자리를 잡느라 늦었다. 아저씨가 너 도와줄 능력은 되니까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떠니? 아저씨는 저와 연락이 끊어질 무렵부터 같이 장사를 하던 선배 밑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노력한 끝에 사업가로 성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인 저를 양녀로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나랑 사는 게 부담스러우면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법적으로 너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내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마. 도와주신다는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진짜로 돈을 다 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래 주시면 열심히 살겠다고 하니까 아저씨는 등록금을 벌려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움들을 쭉 거절해왔죠. 친가나 외가 쪽도 아닌 완전한 남이 저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언젠가 다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저씨를 만날 때마다 마음만 받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 인생이 망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고 싶어요. 정말 기특하고 장하구나. 내 도움이 부담스럽더라도 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 말과 함께 명함을 주고 아저씨는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않으셨죠. 저는 고민하다가 아저씨가 준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저씨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하는 생활을 계속해왔어요. 그런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저씨가 보내는 격려의 편지였어요. 물론 편지와 함께 얼마간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그냥 고맙게 썼었죠. 그러다 시누이가 재혼 상견례를 할 때 아저씨를 1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로 놀란 눈치였지만 저는 삼촌의 눈을 피했어요. 물론 저는 속으로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 몰래 아저씨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먼저 화장실을 다녀오는 제 팔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정혜야, 너 나 못 알아보겠니? 네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잖아. 이제 정혜 너도 가정을 잃었구나. 늦었지만 축하한다.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어야 하는 건데. 아저씨는 제가 못 알아봤다고 서운해하는 것보다 어느새 다 커서 애엄마가 된 저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날 저는 저희들의 관계를 시댁 식구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자고 하고 나중에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아저씨도 이유를 궁금해하셨지만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저희들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두 모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저씨에 대해 막말을 했고 시누이는 자신의 불륜을 신이 나서 까발렸던 거예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저씨의 펀드 매니저를 매수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전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다 말했던 겁니다. 저는 그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아저씨가 큰 낭패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그 증거들을 들이밀자 그 인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충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하라는 대로 한 거다. 나는 이년한테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어떻게 남편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하냐고. 엄마, 미쳤어? 엄마가 언제 그랬어? 엄마 목소리 녹음된 거 안 들려? 엄마가 얼른 하자고 부추겼잖아.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이 애미를 감방 보낼 셈이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럼 딸을 감방에 보내려고? 이 노인네가 치매 걸렸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시누이가 보내차서 시어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한 것도 모자라 욕짓거리를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누이에게 쌍욕을 하더니 갑자기 시누이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뭐 어쩌고 저째? 내가 너 같은 것을 배 아파서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낳지 말걸. 자식 잘못 낳아서 깜빵 가게 생겼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뭘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야지. 엄마가 괜찮다며 아무도 모를 거라며. 네가 멍청하게 나불대서 그런 거 아니야. 난 평생을 바람펴도 안 걸렸어. 너만 아니었으면 안 걸렸다고. 자랑이다. 바람핀 게 자랑이라고. 그래,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남자한테 정착 못한 것도 엄마 탓이네. 피가 더러워서 그랬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네가 바람핀 게 내 잘못이라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시누이를 때리고 발로 차는데 시누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녀지간이 주먹질하고 쥐어뜯는 모습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희가 부른 경찰이 오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렸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자기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한 시누이를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쌍욕하면서 부모 팰 때는 언제고 용서해달라고? 네가 돈에 미쳐서 정신이 나갔구나. 너 같은 년은 제대로 혼쭐 나봐야 해. 너 고소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으라고. 오빠, 고소라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나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있어?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어. 엄마가 날 조종한 거라고. 조종? 네 목소리 녹음된 건 어떻게 할 건데? 나 몰래 재산 빼돌리자고 한 목소리 딱 네 목소리 아니야? 조작된 거야. 이건 아니야. 엄마 목소리라고. 다시 잘 들어봐. 어? 조작되긴 개뿔. 달라붙지 마.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저씨가 그날 바로 시누이에게 거액의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했고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누이가 바람을 피웠다가 또 이혼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올라왔죠. 그러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도와달라고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진아, 잘 왔다.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이제 오니?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는 놈이 날 감옥에 넣어버린다고 하더라.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진짜 깜빵 가게 생겼다. 제발 엄마 좀 살려줘. 그런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할 말이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쭉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엄마와 동생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 남편은 지금껏 아내인 제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속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여러 남자를 문란하게 만나면서 시아버지를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서 말하지 않고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모두 말하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지셔서 말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다고 하죠. 그때부터 남편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입까지 같이 닫아버려서 말수가 줄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꾸만 찾아오자 자원에서 부산에 있는 지사로 내려갔다고 해요. 자기 엄마와 여동생으로부터 벗어나서 몇 년 동안 지방에서 자리를 잡으면 저와 아들을 데려갈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낳기만 한다고 부모가 아니야.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난처할 때 나를 부를 수 있어? 아들, 나는 그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랬어. 네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고. 네 아버지 그렇게 정직한 사람 아니었다. 네 아버지도 바람 폈어. 바람 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바람 필 사람 아니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봐버렸다고. 저도 엄마가 바람핀 거 직접 봤는데 어떡하죠? 두 눈으로 봐버려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히히덕거리는 거 잊을 수가 없다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누이에게도 냉정하게 말하였습니다. 혜주, 너도 잘 들어.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앞으로는 얼굴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해. 위자료를 물든지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네 얼굴 보면서 살 수가 없어. 뭐?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 원래 아니랬잖아. 전현 때문에 그래? 제가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래? 오빠가 지금 나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 그렇게 나쁜 년 아니야. 나쁜 년 아니라고. 그래, 너 안 나빠. 안 나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 다 지긋지긋하다.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 계속 소리 지르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의 단호하고 싸늘한 말에 두 모녀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울면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안 사람들은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달이 건너서 들은 말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시어머니는 겨우 구속이 되는 건 면했지만 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어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아저씨에게 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딱 봐도 둘은 위자료와 벌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평생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저와 아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멀리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말에 잠깐 여기로 오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에 계속 있으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생각나고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사 가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제가 아저씨께 연락을 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아저씨는 저희 부부에게 아주 좋은 전원주택을 하나 사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이미 샀으니 받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정혜 너 아니었으면 전 재산을 그 여자들한테 빼앗길 뻔했어. 네 덕분에 내 재산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아.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귀한 걸. 그래서 10억짜리 별장이 생기는 호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이 사둘 곳은 따로 봐놔서 아저씨가 사준 집은 콧바람 쐴 때 오기로 했어요. 아저씨는 주말이면 아들을 데리고 전원주택으로 와서 텃밭도 가꾸고 여유 있게 살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연을 끊어서 그런지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제 옆에서 조잘조잘 떠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게 다 아저씨 덕분이겠죠. 그때 이후로 아저씨와 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지만 명절 때마다 찾아뵈려고 합니다. 부모님처럼 안부 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하시더라고요.
아마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문자는 드리고 있으니 조만간 맛있게 반찬이라도 해서 보내드려야겠죠. 여기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 인생에 제가 낄 날이 없었으면 하네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복잡한 일 없이 무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사연 많은 미혼모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으로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었죠.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빠도 엄마도 모두 좋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께서 언성을 높여 싸우는 일을 자주 목격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너무 작고 여린 엄마가 다 무너져서 울던 그 모습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어린 나이에 저는 엄마가 살려면 아빠와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 느꼈고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이혼한 후 엄마의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죠. 원래는 그 작고 여린 몸으로 저를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일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 엄마는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상함에 병원을 가보셨고 어려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엄마는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주야, 엄마가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그래야 우리 연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것도 사주는 건데 엄마가 조금 아프네? 그래서 당분간은 일을 못하거든. 연주가 조금 이해해 줄래? 엄마, 아파? 어디가 얼만큼 아픈데? 조금 아픈 거야. 좋아질 거야. 엄마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어서 예쁜 거 많이 못 사줄 것 같은데 괜찮아? 응, 알겠어. 근데 엄마 많이 아픈 거 아니지? 그럼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몸이 성치 않으셔서 병원 생활을 자주 하셨지만 그래도 딸 자식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중학생이 된 후 엄마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엄마가 제 곁을 떠날까 너무 무서웠어요. 말할 힘도 없으셨으면서 늘 제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셨던 엄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죠. 고작 제 나이 14살에 엄마께서 지병을 앓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빠와 반대하는 결혼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모두 연을 끊고 사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가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저를 찾아오는 친인척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아빠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자연스레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낯설었고 무서웠어요. 전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마음을 주고 함께하던 동생들이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입양을 가버려 아픈 이별을 자꾸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어떤 이별이든 아프고 힘들지만 마음 둘 곳 없는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주는 동생들이 그렇게 하나둘 떠나니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입양의 기회는 당연히 없었고 꿈도 꾸지 않은 채 그곳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한참 어린 동생들과 지내며 나름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며 지냈죠. 제게 부모님은 없지만 많은 동생들은 있었으니까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 외롭고 쓸쓸했고 또래 친구들을 보면 늘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다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죠. 제가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커졌어요. 가족 여부를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건지 저 같은 고아는 주눅이 안 들래야 안 들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소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얘들아, 이거 가방 어때? 내가 완전 갖고 싶던 건데 아빠가 사줬다. 완전 잘 어울려. 부럽다. 우리 아빠는 생일 아니면 선물 안 주는데. 연주 너희 아빠는? 너희 아빠도 선물 자주 사주셔? 아니, 우리 아빠도 잘 안 사주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주 집에만 놀러 못 가봤는데 초대 좀 해줘봐. 궁금하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연주 너희 집 가서 숙제할까? 아니. 엄마가 집에 계셔서 허락받아야 해. 그리고 집에 친구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원래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출 게 점점 많아지고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에게 보육원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구구절절 어떻게 고아가 된 건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번 시작하니까 걸리면 안 된다는 강박에 저는 꽤 철저하게 친구들을 속였어요. 그렇다 보니 깊게 마음을 두는 친구도 없었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뭔가 친구들이 저를 두고 뒷말을 하는 것도 느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하긴 했겠죠. 매번 뭔가 속이는 느낌이 들었을 테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어린 친구들도 느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생활도 엉망이었고 저는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나름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저는 보육원에서 나가 홀로서기를 해야 했어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시지만 당장 무슨 일이든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었고 공과금이 뭔지도 모르는 제게 홀로서기는 꽤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주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제가 살 집이 생겼었고 사회에 나가 보잘것없는 아르바이트지만 일을 하며 제 돈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적은 돈을 벌어서 월세 내고 공과금과 같은 고정 지출을 모두 낸 후 남은 돈으로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사니까 힘들지만서도 참 뿌듯했어요. 다만 누군가와 소통도 없이 고립되어 사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 온종일 일하는 거 외에는 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25살이 끝나갈 무렵 한 남자를 만났죠. 이성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이런 감정 자체가 처음이라서 너무 생소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막힘없이 다가오는 이 남자를 밀어내기는 싫은데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저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늘 외로움에 사무쳐 있던 제게 그 남자는 너무 따뜻했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그 사람은 본인도 없는 살림에 제게 한없이 베풀어주기만 했었죠. 늘 제가 우선이었고 저를 웃게 해주려 노력도 참 많이 해줬어요. 거기다가 저랑 사연이 비슷해서 마음이 더 잘 통했고 서로 외로움이 가장 아프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각별했습니다. 연주야, 내가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사실 나도 부모님 없어. 왜 없냐면 나 버리고 도망가셨거든.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그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 어떻게 산 거야? 나처럼 보육원에 간 것도 아니잖아. 부모님이랑 살던 집에서 혼자 살았어. 그 집 하나 두고 도망 나가셨거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가 딱 성인이 되니까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놨더라.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급하게 원룸 구해서 독립한 거야. 여태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떠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 짐작 가는 건 두 분이 워낙 안 맞았었고 각자 외도도 하셨거든. 그래서 뭐 각자 살겠다고 합의하에 나 버리고 간 게 아닌가 싶어. 너무하네. 나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래서 나는 연주 널 보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막 그래. 대충 사연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픈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지니 그 사람은 제게 속내를 털어놓고 본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사연이 살짝 다른 것 외에는 둘 다 어린 나이부터 외롭게 혼자 살았다는 동질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좋았고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다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이 부족한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앞만 보고 사랑해서인지 너무 빠르게 아이가 찾아왔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간 돈을 벌어두긴 했으나 살림을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는데 아이까지 키울 자신은 없었죠. 그러나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애아빠에게 말을 했어요. 나 할 말 있는데 자꾸 생리를 안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2줄이 나온 거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병원까지 가봤는데 임신이 맞대. 뭐? 임신이라고? 아, 임신이래. 왜 싫어? 싫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운 거지.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아기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 맞지? 난 사실 무서웠거든. 당신이 아기 지우라고 할까봐. 우리 아기인데 지우긴 왜 지워.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지. 우선 집부터 합치고 각자 모은 돈 좀 합쳐서 어떻게든 해보자. 애아빠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어 아주 든든한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었고 무섭지만 믿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저도 애아빠도 각자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던 집을 빼버리고 애아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쪽도 원룸이지만 방 사이즈가 컸고 분리형이라 아무래도 살기에는 그쪽이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빼고 받은 보증금과 제가 모아둔 2천만 원 남짓의 돈은 애아빠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경제관념이 뛰어났고 현명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가자는 애아빠 말에 그 집으로 들어가서 우선 몇 달이라도 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애아빠와 살림을 합치고 작은 집이지만 나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더러 몸이 힘드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나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볍게라도 일을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고 둘이 벌어서 모으니 제법 돈이 빨리 모이는 듯 했죠. 당장은 너무 없는 살림이고 부족한 게 많지만 애아빠도 저도 뚝심이 있고 악바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 하나 굶기지 않고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어요. 27주쯤 되었을 때부터 애아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잘하지 않고 매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에는 모르는 여성들도 있었죠. 처음 한두 번은 말로 잘 타이르고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빈도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언성을 높여 싸우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러냐고. 곧 있으면 우리 꼼꼼히 태어날 건데 갑자기 이렇게 철없이 굴면 어떡해? 임신한 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일도 안 하고 술 마시면서 놀 때야? 아씨 짜증나게.
너는 왜 나만 보면 떽떽거리고 잔소리를 하냐? 네가 엄마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열받게. 나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노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일은 해야 할 거 아냐.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퍼질러 자다가 밤만 되면 술 마시러 나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데? 야, 너 한마디만 더 해봐. 막말로 너도 그 뱃속에 애새끼도 다 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열받게 하면 너희 둘 다 버리고 잠수 타버린다. 뭐?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됐어. 나도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돈 내놔. 당신 불안해서 돈 못 맡기겠으니까 내 돈 줘. 어쩌냐? 네 돈 하나도 없는데. 그거 내가 투자 좀 했는데 말아먹었거든. 우리 재산이 아마 영원일걸?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쩌려고 그래 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내일 모레면 꼼꼼히 태어날 건데 정말 왜 그러냐고. 애아빠는 점점 변하다 못해 저희 두 사람의 전 재산으로 돈놀이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하게 망했죠. 이렇게 싸우는 빈도수가 늘어나다 결국 애아빠는 만삭인 제게 손찌검까지 했고 제게 말도 없이 살던 집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그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돈도 없고 오갈 곳도 없어 너무 막막하던 저는 길바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도 애아빠고 남편이라고 믿고 돈을 다 맡긴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이후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애아빠의 소식을 찾아보려 했으나 얼마나 꽁꽁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살 자신이 없었고 막막했어요. 그러나 이 극한 상황에 이악 물고 진통 다 겪어가며 낳은 제 딸아이를 보면 전 살아야 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이 세상에 나와준 딸아이를 제가 지켜주고 싶었죠. 미혼모 쉼터에서 생활을 하며 간간히 일을 했고 모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으나 아이와 어떻게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았습니다. 고작 이런 엄마라서 너무 미안했어요.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 저와는 다르게 부모 사랑 듬뿍 주며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아이와 살 집도 없어 미혼모 쉼터의 작은 방에서 아이와 둘이 사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옆방에 있던 미혼모 동생과 친해져서 서로를 배려해주기로 했어요. 저는 야간 시간에 일을 할 거라 그 시간대에 동생이 제 딸을 함께 봐주었고 반대로 오전에는 그 동생이 일을 해서 제가 아이를 함께 봐주었죠.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 공동 육아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이를 혼자 육아해야 하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었는데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만 보자니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았고 생계 유지를 하자니 아이를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 이게 가장 힘들었죠. 거기다가 너무 작은 딸아이를 두고 나오는 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한 엄마라서 남들보다 더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미혼모 쉼터에서 나와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무슨 숙박업소가 아니기에 쭉 장기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나와야 했고 너무 형편없는 집이지만 작은 원룸을 구해 아이와 살게 되었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끼니나 제대로 챙겨주면 다행일 정도로 형편없는 엄마인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독립을 한 후의 삶은 처참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맡길 돈도 없었기에 함께해야 했는데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모차 하나 살 돈도 없는 형편이라 애를 안고 업고 다니며 이리저리 일자리를 구했으나 하나같이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어요.
아기가 정말 순해서 울고 보채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같이만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저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미혼모라 아이를 맡길 곳이 없거든요. 누가 일터에 애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까? 막말로 그쪽이 사장이면 애 달고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혼자 나오는 직원을 뽑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가세요. 아, 사장님, 제발요. 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불편하게. 나도 돈 주고 사람 부리는 입장인데 사정 다 봐주면서 눈치 보며 직원 뽑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던가요. 그렇게 혼자 못 키울 거면 애 아빠한테 보내지. 왜 고집 부려서 둘 다 힘들게 삽니까?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능력도 없으면서 애를 왜 데리고 있냐는 말이었어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애도 힘든 건데 애 아빠한테 보내라고 말이죠. 물론 저들은 사정을 모르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들으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일자리를 매일같이 구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죠. 저는 굶어도 괜찮은데 딸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픈 게 매일 밤 잠든 딸아이를 보며 소리도 못 내고 베개로 입을 틀어막고 참 많이 울었죠. 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정확하게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제발 누가 제게 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있으면 아이라도 맡기고 일을 했을 텐데, 제게 딸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이 참 아팠죠. 그러던 중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걸 찾자마자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자리는 제가 꼭 해야 했기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향했죠.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길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에 골목이 많아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리저리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 골목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막 흔들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할아버지! 배고파. 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제 말 들리세요? 살려줘. 골목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는 행색도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 시간이 다가와서 당장 가야 했죠. 잠깐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가면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선 구급차와 경찰을 급하게 부른 후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생수와 삼각김밥을 사왔어요. 저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뭘 많이 사드릴 수도 없었죠. 그렇게 사와서는 힘이 없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할아버지를 온몸으로 부축하며 겨우 골목에 기대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사왔어요. 우선 이것부터 드세요. 그리고 저도 상황이 좋지 못하거든요. 지금 면접 가는 길이라 얼른 가봐야 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가볼게요. 구급차랑 경찰 불렀으니까 5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꼭 여기 가만히 계셔야 해요. 고맙네. 자네 전화번호랑 이름 좀 써주고 가게. 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괜찮으니까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사람들 오면 도움 꼭 받으시고요. 얼른 적고 가게. 면접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초조했는데 자꾸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적어드리고 저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촉박했던 시간은 어느덧 늦어버렸고 뛰고 또 뛰어도 달라지는 것 없이 면접 시간을 초과해서 도착했죠.
저는 너무 간절했기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다가 사정이 있어서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제발 면접 봐주세요. 제발요. 이미 다른 분이 먼저 오셔서 면접 받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러게 시간을 딱 맞춰서 오셔야지. 이렇게 면접 시간 하나 엄수를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뭘 믿고 뽑겠어요? 사장님, 제발요. 정말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글쎄,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만하고 가세요. 그렇게 면접도 못 보고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대체 누굴 도운 걸까? 저는 또 제 탓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착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착했다고, 왜 그랬을까 싶었죠. 이때가 정말 막막했던 게 남은 잔고가 고작 17만 원 돈이었고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딸아이랑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앞날이 걱정되어선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쪼개고 쪼개서 끓여 먹고 물을 많이 넣고 끓인 싱거운 국물로 배를 채우며 살았죠. 이 당시에 삶이 너무 막막하니까 잠든 애를 두고 야간에라도 나가서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애가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다지 안전한 아파트도 아니라서 혹시라도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웠습니다. 애아빠한테 돈만 다 맡기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고 그냥 멍청한 제 자신을 한없이 탓했지요. 제가 이렇게 못나서 딸아이가 고생하는 것도 너무 미안했고 작은 원룸에 답답하게 내내 갇혀있는 것도 너무 미안했어요. 워낙 집이 작고 방음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애가 밤에 울면 옆집이고 앞집이고 다 찾아와서 막 욕도 하고 언성도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너지는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마음껏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고 장난감도 사주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엄마라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구나 싶었죠. 상황이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낳지 말 걸 후회도 했습니다. 저야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도 우리 딸 낳을 거지만 딸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능력 없는 엄마한테 태어나게 만든 게 너무 미안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리아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엄마라서 너무 미안해. 우리 리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엄마가 그러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 딸. 매일 이렇게 딸아이에게 사과를 하며 지냈고 이날도 여느 때처럼 울고 보채는 딸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미안하다며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 모녀가 사는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조금 무서웠죠. 가끔 찾아온다고 해봤자 아이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찾아오는 옆집, 앞집 남자들이라 선뜻 문을 열어주기 힘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일세. 문 좀 열어보게나. 네? 누구세요? 나한테 준 삼각김밥이랑 물 갚으러 왔으니까 문 좀 열어보게나.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낮에 저희 집을 찾아온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계셨던 할아버지셨죠. 제 면접을 망치게 했던 장본인이라 제가 많이 원망하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너무 말끔한 차림으로 건장한 남자 둘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행색이 좋지 않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저는 반가운 반 신기한 반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함께 온 남자들의 손에는 과일부터 시작해서 한우에 아기 옷과 온갖 먹거리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손에 들린 과일과 한우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늘 너무나도 배고팠거든요.
배고픔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아서 할아버지께 들은 얘기는 아주 놀라웠어요. 저번에 얼핏 봐도 아주 예쁘더니 딸내미가 아주 인형이네. 아니, 할아버지,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자네는 그날 내가 노숙자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노리고 와서는 폭행을 하고 지갑에 핸드폰까지 다 뺏기고 쓰러져 있었지. 사람들도 참 나쁜 게 꽤 오랜 시간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날 돕지 않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몸도 못 가누겠고 딱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자네가 날 도와준 거네. 아,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래, 그런 자네에게 꼭 보답하겠노라 싶어 연락처랑 이름을 물어봤었잖아. 내가 정신 차리고 치료받고 하면서 자네에 대해 알아보니 딱 해도 이렇게 딱 할 수가 없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혼자 어떻게 키우겠어. 안 그래? 그리고 알아보니 그날도 급하게 면접 가던 길이었는데 날 도왔다는 걸 알고 내가 참 감동했네. 네, 뭐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자네를 도울 차례니까 앞으로의 삶은 걱정 말게나.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든 애엄마가 애까지 없고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네를 구해주는 게 말이 쉽나? 난 정말 감동했네. 그날 만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며 알고 보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죠.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를 높여주셨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해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말씀을 하셨죠. 제 모든 사정을 알고 오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이와 함께 안정적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 솔직히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가장 원하던 게 일자리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단순히 일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요식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본점 하나를 내주시며 앞으로 평생 본점을 운영하며 아이와 함께 넉넉히 먹고 살라고 하셨죠. 그리고 본점을 운영하는 이상 할아버지와의 연도 끊어지지 않을 테니 앞으로는 친할아버지라 생각하고 힘들면 힘들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소통하며 지내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꿈만 같고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진심인 거예요? 저 그 본점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평생 제가 운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도 없이 애를 어떻게 키워? 애는 원래 다 같이 모두가 함께 키우는 거야. 앞으로 네 할애비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래.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네가 인품이 좋아서 생긴 일이니까 너무 감사할 필요도 없어. 그저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야. 너한테 본점을 맡긴 이유도 너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기대하마. 네, 그럼요. 저 이악 물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신 거 보답해야죠.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너는 좀 이기적이게 살아도 괜찮겠어.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완벽하게 저를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게 된 가게 근처로 이사까지 도와주셔서 딸아이와 드디어 집다운 집에서 쾌적하게 살 수 있었죠. 집 자체가 분에 넘쳐서 평생 제가 살아볼 수도 없는 집인데 기꺼이 내주셨고 거기에 제가 일하는 동안 딸아이를 봐줄 베이비시터와 가정부까지 고용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가게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해하며 그래도 이건 과분하다고 밀어내면 할아버지는 그러셨죠. 의사 말이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뭐든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면접을 못 보고 집에 돌아와서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짓을 한 건가 싶었고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싶어서 엄청 후회를 했었죠. 심지어 할아버지 원망까지 했는데 그런 할아버지는 제 평생 하나도 누려보지 못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선물을 해주셔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을 했었는데 본인 같아도 도와줘 놓고 후회했을 거라고 그건 이기적이고 나쁜 게 아니라 살아야 하고 애를 키워야 하는 엄마라서 그런 거라며 이해해 주셨어요. 제 10대, 20대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아픈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당장 통장 잔고가 17만 원이라 아이랑 굶어 죽을까봐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던 제가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고 정말 좋은 집에서 가정부와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해서 팔자 편하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정부까지는 고용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았는데 가게에서 온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집에 있는 시간만큼은 딸아이와 온전하게 보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훌륭하고 멋졌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하지만 제 인생은 그야말로 로또 1등이 약 100번 정도 당첨되는 정도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은 가게도 자리를 잡았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어렸던 딸아이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행복한 건 딸아이에게 좋은 것만 입히고 먹이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걸 돈 걱정 없이 다 해줄 수 있는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여전히 회장님과는 할아버지라 부르며 사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시고 저희 딸내미를 손녀딸로 생각해 주시고 이것저것 얼마나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외로운 저희 모녀에게 너무 든든한 할아버지가 생겨서 명절에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있어요. 회장님은 제게 할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아버지 같기도 한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셨냐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 본 제 모습은 언뜻 봐도 배고파 보였다고 해요. 아이를 아기띠도 없이 손으로 안고 업고 물과 삼각김밥을 사들고 와서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 꿇고 할아버지를 일으키는 모습에서 꼭 보답해야지 싶으셨는데 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수록 마음이 아프셨다네요. 할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참 없이 컸는데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사는 제게 뭐든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를 그때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저와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돈에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애아빠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솔직히 생각도 안 나고 살고 있었던 터라 많이 놀랐습니다. 여보세요? 연주 맞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네. 무슨 일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 들었어. 왜 전화했냐고. 연주 너 나 미운 거 알고 원망하는 것도 아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미안하다. 정말 늦었지만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너 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연락했지? 왜?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옆에 있고 싶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다시 살아? 재혼을 할 거면 내 수준에 맞는 남자랑 재혼해서 살지 않을까? 너도 참 뻔뻔하다. 나랑 리아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모른 척 나타나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미친놈.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니까. 내가 너보다 더 어렸어, 나쁜 놈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너 같은 놈한테 원망 쏟을 가치도 못 느끼겠다. 웃기게도 애아빠는 저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달리고 가게까지 찾아왔었습니다. 딱 겉보기에도 망나니 같아 보였는데 혹시 몰라 할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뒷조사를 좀 해보니 여전히 돈놀이를 하는 망나니였죠. 어쩌면 그때 그렇게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슬펐습니다. 저는 몰라도 본인 딸인데 어쩜 저렇게 모질게 정도 안 주고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이런 감정을 느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아빠의 지속적인 집착과 괴롭힘에 그냥 깔끔하게 신고를 했고 그 이후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게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그만해야죠. 딱 지금처럼만 딸아이와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좀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조금씩 할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래 저희 모녀 곁에 있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사연을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벼랑 끝에 아슬아슬 서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해결책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